안녕하세요. 저희 패스코리아 정성기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정규 과정에서 이제 기본서로 우리 공부할 때, 그때도 이제 뵀었죠? 그 기본서 공부 많이 하셨나요? 자, 이제 문제풀이 이제 들어가는데, 기본서 이제 공부 좀 불충분해도 이제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지금 요 이제 문제풀이 이제 잘 요거 들으시면 충분히 이제 합격이 가능하게 그렇게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문제만 푸는 게 아니고, 이제 꼭 아셔야 될 그 핵심적인 내용들, 그걸 또 이제 정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커트라인이 60점이니까 뭐 90점 이상 이렇게 맞을 수도 있지만 60점 넘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문제 완벽하게 다 숙지하시면 충분히 60점 이상 이렇게 득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첫 시간인데 그 펀드 신탁의 이해 이제 문제를 풀겠습니다. 그 문제집 준비되셨죠? 문제집 여러분 그 학습 포인트라 그 표지가 있죠, 여러분. 학습 포인트 보시면 펀드 신탁의 이해가 이렇게 나오고요. 찾으셨죠? 15문제 출제되니까 이게 이제 많이 출제되는 겁니다. 밑에 그 학습 전략 그래서 이제 1장이 펀드 이해 파트가 있고 신탁 파트가 있는데 이게 좀 이제 내용이 다른데요. 15개 중에 이제 펀드 파트에서 많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신탁에서는 뭐 5개 이내 이렇게 나고 펀드가 중요하다. 그리고 꼭 알아야 될 그 핵심 내용들이 쭉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개념을 이해하는 이제 정도, 그 난이도도 이렇게 표시를 해놨기 때문에 혹시 시간 되시면 스스로 이렇게 점검을 해보세요. 그리고 여기 이제 핵심 내용들을 페이지 넘기시면은 핵심 정리 문제가 있죠. 그걸 통해서 이제 살펴놓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문제를 풀어나가는데 요 핵심 정리 문제는요, 문제 푸는 게 이제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밑에 이제 내용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꼭 이제 아셔야 되는 내용들, 그걸 중심으로 이렇게 살펴볼 겁니다. 그걸 저와 같이 이렇게 살피고요. 그게 이제 어떻게 문제화 되는지 이제 위에 이렇게 보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달이 됐나요? 네. 그러면 이제 시작을 해볼게요, 여러분. 이게 이제 그 1과목의 이제 첫 번째 부분에 펀드 신탁의 이해인데, 1번 밑에 보면은 이제 집합투자기구가 이제 펀드 아닙니까, 여러분? 이제 집합투자기구. 그거 이제 개념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제 개념은 뭐 읽어보시면 되는데, 그 2인이란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이제 그 법규 과목에서도 또 이제 언급이 될 텐데, 펀드는 반드시 2인 이상에게 모은 금전. 여기서 2인은 여러분, 2인 이상한테 투자 권유한다는 게 아니고, 2인 이상한테 판매를 해야 되는 겁니다. 2인 이상이 실제로 이제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걸 이제 전제로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읽어보시고, 우리 이제 거기 유형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이제 설립 형태입니다. 펀드를 만들 때 법에서 이런 형태로 만들으라고 이렇게 규정을 해놨어요. 그게 이제 3가지 유형이 있죠, 여러분. 계약형, 다른 말로 신탁형. 여기 이제 투자 신탁이 여기에 해당되고요. 회사형, 회사 구조의 펀드가 4가지가 있어요. 투자회사, 유한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이게 이제 회사가 조금씩 다른 거거든요. 이런 4가지 형태로 펀드를 만들 수가 있고, 또 조합 구조로 만들 수가 있어요. 조합형. 2가지가 있죠. 합자조합, 익명조합. 이렇게. 그럼 총 7가지 형태가 있네요, 여러분. 그러니까 펀드의 설립 형태 또는 이제 유형이라고 표현하는데, 이게 이제 7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 우리나라 펀드는 다 투자 신탁 구조입니다. 신탁 계약을 맺고 자금 운용 들어가는 거예요. 요게 1등이고요. 그 다음에 2등이 투자회사예요. 회사형 펀드 중에서 투자회사. 요게 제일 많고요. 그 다음이 요거예요. 1등, 2등. 이렇게 기억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재를 이렇게 쭉 보시다 보면 대부분 이걸 중심으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거의 유명무실해요. 그러니까 허용은 해놨는데 거의 이제 현실에는 없고 요 2개밖에 없다. 그것도 이게 월등히 많습니다. 투자회사보다. 이게 대장이다. 투자 신탁. 그러면 이게 펀드를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위에 문제를 봐봐요. 아주 쉬운 거죠.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기구 유형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그럼 7가지에 속하지 않는 걸 골라야 되겠죠? 여러분 답이 보입니까? 이번에 그 회사형 펀드 중에서 한명회사는 없습니다, 여러분. 회사 중에 한명회사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그거는 펀드에서 그런 형태를 취하지 않아요. 거기 여러분 페이지 중간에 그 이제 함정 피하기라든지 또는 그 용어 이해하기에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려놨기 때문에 그것도 복습하실 때 한번 읽어주세요.
그러니까 한명회사는 책임이 굉장히 큰 회사거든요. 운용자가 굉장히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펀드에선 도입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한명회사 거꾸로 기억하시면 돼요. 한명회사는 없다. 자, 2번 갑니다. 이제 투자 신탁입니다. 우리나라 이제 1등 펀드가 이제 투자 신탁 구조이기 때문에 그러면 투자 신탁이 무슨 뜻이냐? 그 개요에 보면 자, 자산운용회사를 법에서는 집합투자업자라고 표현해요. 그리고 재산을 보관 관리하는 주체, 그게 이제 수탁회사인데 수탁회사, 이걸 이제 신탁업자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운용사인 집합투자업자, 그리고 수탁회사 역할을 하는 신탁업자, 둘 간의 신탁계약을 체결해서 그래서 자금을 모은 다음에 운용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투자 신탁 구조다. 국내 대부분은 다 이 형태를 취하고 있다. 그럼 여기서 시험이 주로 나는 게 뭐냐면 바로 그 표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역할 분담이 돼 있어요. 투자 신탁에 보면 집합 투자업자가 하는 일이 있고 신탁업자가 하는 일이 있고 판매회사가 하는 일이 있단 말이에요. 요거 구분하는 게 이제 시험에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우리가 외울 때 적은 거부터 외우면 좋잖아요, 여러분. 적은 거부터. 그럼 판매회사를 봐봐요, 여러분. 은행, 증권, 보험 이런 데서 이제 판매를 담당하는데 이 판매회사를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투자, 매매, 중개업자다. 법에서는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중개업자, 매매, 중개업자. 그럼 여기 이제 판매회사인데 얘는 펀드에서 두 가지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펀드 판매, 환매. 이렇게. 펀드, 집합투자증권이 이제 펀드가 발행하는 증권 아닙니까? 판매, 환매를 담당하는데, 그러면은 판매회사. 그리고 이제 집합투자업자, 여기가 이제 핵심인데요. 투자 신탁을 설정하고 해지하고, 그러니까 펀드를 만들고 해지하고, 그리고 운용 지시하고. 근데 여러분, 우리 그 투자 신탁 구조는 펀드는요, 그 집합투자업자인 자산운용회사가 자금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을 반드시 이 신탁업자한테 맡겨야 됩니다. 자산운용회사 재산하고 분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위험이 커서. 그래서 신탁업자가 재산을 보관 관리해요. 그러니까 얘가 운용을 하지만 지시를 한단 말이에요. 얘한테 돈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러면 집합투자업자고 그 신탁업자가 이제 대부분의 일을 해요. 여러 가지를 하죠. 자산의 보관 관리, 이게 핵심이고요. 그리고 운용 지시란 말이 나오잖아요. 집합투자업자로부터 지시를 받아서 이것저것. 이러면 이제 신탁업자가 되겠습니다. 자, 위에 문제 가지고 판단을 해볼게요, 여러분. 연결시키는 거죠? 이게 이제 누가 하는 역할이냐 이거예요. 그 이제 가나 다 그걸 봐볼까요, 여러분? 운용 지시에 대한 감시 기능. 그러니까 운용 지시는 집합투자업자가 하니까 그걸 제대로 지시를 내리는지 감시하는 게 신탁업자가 하는 역할입니다. 신탁업자. 그러니까 소위 예를 들어서 여러분 고스톱을 치는데 판에 똥이 없는데 똥 먹으라고 지시하면 말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신탁업자 역할이고요. 투자 신탁의 설정 해지. 이거는 집합투자업자. 펀드 판매, 환매. 이거는 판매회사. 이렇게 수평으로 연결하면 되겠네요. 자, 이제 3번을 가봅니다. 투자 신탁에서 계속 투자 신탁 이제 얘기를 할 겁니다. 신탁 계약의 변경. 그러니까 집합투자업자하고 신탁업자 사이에 신탁 계약을 맺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금을 맡겨야 되니까 고객으로부터 들어온 자금을 신탁업자한테 맡기고 실물 증권도 얘가 다 보관하는 거거든요. 신탁업자가. 근데 경우에 따라서 계약이 변경될 수도 있다. 그럼 둘 사이의 계약을 변경하는 거예요. 그리고 투자자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이 변경됐다. 그게 일반 원칙입니다. 일반 원칙 이제 1번에 보면 이제 그런 뜻이에요. 이제 변경된 내용을 홈페이지 같은 데 이제 공시하고 또 이제 필요하면 투자자한테 이제 통지한다. 여러분, 이 투자 신탁에서는 투자자를 수익자라고 표현합니다. 수익자. 그런데 거기 동그라미 2번에 보는 것처럼 중요사항을 변경할 때는 수익자 총회를 열어가지고 여기서 결의를 해야 돼요. 수익자 총회가 뭐다? 의사결정 기구죠. 투자자들을 다 소집해서 결의를 하겠다. 의사결정 기구입니다. 회사는 주주총회라는 게 있잖아요. 그거하고 이제 같은 개념이에요. 수익자 총회. 그런데 가로 2번 이게 시험에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내용들을 수익자 총회를 통해서 결의해야 되냐? 그러니까 둘 사이에 그냥 계약 변경하는 게 아니고 수익자까지 동의를 받아야 되냐? 그게 여러분 그 네모 안에 7가지가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걸 어떻게 기억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일단 투자자한테 불리한 쪽으로 변경되는 거 있죠?
이거는 수익자 총회를 열어야 돼요. 투자자한테 불리하니까 투자자가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결의를 하는 거예요. 근데 유리한 쪽으로 변경하는 건 열 필요가 없어요. 근데 불리한 거. 그러니까 요거를 여러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면 외우실 때 거기에 기역, 니은, 디귿을 봐봐요. 저기 1번, 2번, 3번 그 박스 안에. 자, 1번은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를 어떻게 할 때? 인상할 때. 인상하는 건 투자자한테 불리한 거잖아요. 이때는 수익자총회를 열어야 됩니다. 근데 인하할 때는 안 해도 돼요. 자, 두 번째, 환매금지형으로 변경할 때. 이거 불리한 거죠. 환매가 안 되던 것을 환매가 되는 걸로 변경하는 건 자유롭습니다. 근데 환매형을 환매금지형으로 불리하죠? 그러면 개최를 해야 되고. 세 번째도, 자, 환매대금 지급일을 연장할 때, 단축할 때, 연장. 그럼 돈 찾기가 어려워지니까 투자자한테 불리한 거죠? 이렇게 불리한 쪽이 개최를 하는 거다. 반대는 아니다. 요 세 개를 그렇게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4번 하나 더 봅니다. 집합투자업자하고 신탁업자가 달라졌다. 이것도 수익자총회를 열어야 돼요. 근데 판매회사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탁계약의 주체는 집합투자업자와 신탁업자니까 얘네들이 달라지는 것은 결의사항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판매회사는 들어가지 않는다. 이렇게 네 가지를 확실하게 이렇게 챙겨 놓으시면 나머지는 이제 상식적인 내용이에요. 이제 읽어보시고 거기서 답이 이제 보일 거예요. 자, 그럼 과연 그런지 위에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집합투자업자가 신탁계약을 변경할 때 수익자총회를 열어서 결의를 해야 되는 거 모두 고르시오 이렇게 놨잖아요. 자, 기업. 결의가 필요합니까? 뒤에 끝에 가보면 보수수수료 인상이라고 그랬으니까 결의해야 되겠네요. 자, 니은. 판매회사 변경. 이건 아니라고 그랬죠? 그럼 니은은 아니고 디귿, 리을은 신탁업자나 집합투자업자가 변경되는 사유. 이것도 결의사항이니까 해당되겠네요. 그럼 니은만 뺀 나머지 3번이 되겠죠? 자, 이제 하나하나가 다 이제 출제되는 문제라고 보는 거예요. 자, 우측에 가서 이제 4번. 그럼 이제 수익자총회가 이제 뭐냐? 이제 수익자총회는 누가 소집하고 이제 여기서 결의가 되려고 그러면 찬성표가 어느 정도 나와야 되냐? 이제 그 얘기. 이거 외워야 됩니다. 자, 거기에 이제 5가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일단 1번에 수익자총회는 누가 소집한다? 집합투자업자가 소집 권한을 가져요. 자산운용회사인 집합투자업자가 이제 소집하는 거고요. 근데 단 이렇게 있죠, 여러분. 신탁업자 또는 투자자 중에서 투자자는 5% 이상 지분을 갖고 있는. 여러분, 펀드가 발행한 증권의 5%를 갖고 있다는 건 많이 갖고 있는 거거든요. 많이 투자한 투자자. 모든 투자자가 아니고 5% 이상 소유한 투자자 또는 신탁업자. 요 둘은 소집을 요구할 수가 있어요. 수익자총회를 열어라. 이렇게 집합투자업자한테 요구할 수 있다. 근데 소집 자체는 집합투자업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결의를 한단 말이에요. 뭐 인상하기로 했다. 수수료를 뭐 인상해야 되겠다. 그러면 어느 정도 찬성표가 나와야 되냐면 두 가지를 만족해야 되는데 일단 출석 과반수. 다 출석하진 않잖아요, 여러분. 바쁜 사람들은 못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수익자총회에 출석한 자들이 있을 때 거기서 과반수는 여러분 절반 좀 넘는 거죠. 과반수 찬성이 나와야 되고 또 하나. 그럼 찬성 못한 사람도 있으니까 수익증권 총 자수의 4분의 1입니다. 4분의 1. 25%가 되겠죠? 그러니까 총 자수의 25% 이상 찬성표가 나오고 또 출석한 자들의 과반수 찬성이 나올 때 이 두 개를 합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결의가 되는 거다. 그 4분의 1 과반수 이런 걸 외워야 됩니다. 그게 핵심이고요. 근데 거기 화살표에 단 자본시장법이 아닌 신탁계약에서 정한 것은 출석 과반수 and 5분의 1로 이렇게 완화해놨다. 그거는 여러분 약간 이제 예외니까 그래도 이제 좀 알아두시면 좋은데 뭐냐면 이 수익자총회는 여러분 시도 때도 없이 개최하면 안 돼요. 투자자들이 여러분 바쁜데 모여라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법에서 정한 사항 또는 신탁계약에서 정한 내용 요 두 가지를 변경할 때 이제 개최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법에서 정한 것은 4분의 1 이상 찬성이 나와야 되겠다. 이렇게 보는 거고 신탁계약 요거는 좀 완화해서 5분의 1 그러니까 20% 이상만 총자수의 찬성표가 나오면 결의된 걸로 보겠다. 약간 완화해 놓은 거예요.
자, 3번. 바쁘면 수익자총회 못 오잖아요. 그러면 나는 의사 표시를 못하냐? 아닙니다. 출석하지 않고 뭘로? 서면으로 의결권 행사 가능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수익자의 불참으로 수익자총회가 성립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펀드의 투자자들이 100명인데 수익자총회를 열었는데 10명도 안 왔다. 예를 들어서. 모양 빠지죠? 너무 안 와서 수익자총회가 열리기가 어려우면 연기하면 됩니다, 여러분. 연기 수익자총회를 개최한다. 자, 5번째, 결의사항에 대해서 수익자가 뭐든지 서면이에요, 여러분. 구두는 없어요, 여러분. 근거를 남겨야 되니까. 반대 의사를 밝히게 되면 그 투자신탁은 해당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을 사줘야 돼요. 예, 이걸 이제 투자자, 수익자가 갖고 있는 매수 청구권이다 이렇게 불러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결의가 됐단 말이에요. 4분의 1 이상 찬성이 나오고 과반수 찬성이 나와서 결의가 됐는데 나는 반대표를 던졌는데 이게 결의가 됐어. 그럼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내가 반대 수익자입니다. 반대한 수익자는 자기가 갖고 있는 수익증권을 예, 이 집합투자업자한테 팔 수가 있어요. 그럼 집합투자업자가 그 펀드 자금으로 사줘야 돼요. 찬성한 자가 아니고 반대한 자의 예, 수익증권을 사주게 돼 있다. 수익증권이 여러분 투자신탁에서 발행하는 증권이죠. 예, 그걸 갖다가 이제 수익 예, 매수 청구권이다. 수익증권 매수 청구권 예, 매수해달라 이렇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투자자한테 있다 이런 뜻이에요. 예, 이렇게 5가지 예, 잘 챙겨 놓으시고요. 그 이제 문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위에 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자, 수익자총회는 누가 소집한다? 집합투자업자. 이걸 갖다 뭐 판매회사가 소집한다. 뭐 등등. 이런 식으로 바꿀 거예요, 여러분. 자, 집합투자업자 맞고요. 자본시장법 또는 신탁계약에서 정해진 사항에 대해서만 결의할 수 있다. 예, 수익자총회는 예, 투자자를 모으는 거니까 시도 때도 없이 하면 안 되겠다. 2가지 사항에 대해서만 예, 소집하는 거다 이런 뜻이고, 자,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한 수익자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가능하다 그랬죠? 서면으로 예, 행사가 가능하다. 틀렸네요. 만약에 수익자의 불참으로 수익자총회가 성립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이를 연기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 그랬어요. 연기해서 연기 수익자총회 개최할 수 있습니다. 통상 이제 2주 이내에 다시 한번 여는 거예요, 여러분. 자, 5번으로 가서 이번에 이제 투자신탁의 임의 해지라고 이렇게 봐볼게요. 일단 여러분, 해지라는 건 뭐냐면 펀드는 돈이 들어오는 한 계속 갑니다. 그런데 이제 그만 운영하자. 그리고 이제 펀드를 없애는 게 해지죠. 근데 해지가 2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거기 용어 이야기 중간에 이렇게 보시면 임의 해지하고 이제 법정 해지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먼저 이제 법정 해지를 거기 좀 봅니다. 법정 해지는 법에서 정해놓은 거예요. 법에서 이러한 사유가 발생하면 이거는 해지해야 된다. 이게 당연하게 해지되는 겁니다. 그럼 어떤 것들이냐면 거기에 그 용어 이야기 여러분 거기 보고 계시죠? 법정 해지는 뭐다? 예, 법에 정해놓은 사유에 해당하는 해지로서 예, 투자신탁을 지체 없이 이제 해지하고 그 사실을 금융위에 보고한다. 금융위에 이제 보고하는데 그럼 어떤 거냐? 신탁 계약 기간이 종료됐어요. 그러니까 운영 기간이 끝난 거예요. 또는 해지하기로 결의했어요. 또 피흡사병 합병돼서 없어졌어요. 펀드끼리도 이렇게 합병이 됩니다. 피흡사병 없어졌다는 거죠. 등록이 취소됐어요. 또는 수익자 총수가 1인밖에 안 넘었어요. 2인 이상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야 집합 개념이 되는데 1인만 됐다. 대표적으로 전문투자형 사모펀드라는 게 있는데 그 1인이 돼가지고 해지 명령을 받았다. 이런 사유들은 법정 해지입니다. 그러면 임의 해지라는 건 뭐냐? 임의 해지는 집합투자업자가 신청하는 거예요. 법적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그만하고 싶다. 이렇게. 신청에 의해서 이제 해지하는 것을 임의 해지라고 부르고, 임의 해지 마음대로 해지하면 안 되잖아요. 집합투자업자. 그래서 사전에 금융위 승인을 얻어야 돼요. 요게 이제 임의 해지인데, 그럼 밑에 내용으로 가봅니다. 이제 밑에 보시면 그 가로 2번 있죠, 여러분. 금융위 승인 없이 해지가 가능한 거. 그러니까 이게 임의 해지인데 금융위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금융위 승인 없이, 사전 승인 없이 임의 해지할 수 있는 사유가 3가지가 있어요. 이거 시험에 너무 잘 나오기 때문에 역시 외워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포인트가 뭐냐면 1번 봐봅니다. 수익자 전원에다 동그라미 있어요. 전원이 동의했다. 우리 그만하자.
그러니까 과반수, 뭐 4분의 1 이렇게 나오면 틀려요, 여러분. 예, 수익자, 투자자 전원이 동의했을 때 또 하나가 전부입니다. 수익증권 전부 환매 청구가 발생했을 때 일부가 아니고 전부 돈 찾겠다. 그러면 운영 못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전부 돈 빼갔으니까. 세 번째, 자, 공모입니다. 사모가 아니고 공모펀드, 공모투자신탁으로서 기형 대응이 뭐냐면 거기 50억을 외야 돼요. 50억 미만일 때.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 원본액이 50억 미만이 됐을 때 또는 니은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해서 50억 미만. 여러분, 하나의 펀드가 인기 있는 펀드들은 수조씩 운영한다 그랬죠? 조 단위로 운영을 해요. 근데 이 펀드가 지금 운영하는 자금이 50억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의미 없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조망하는 거다. 의미 없다. 그래서 요거 이제 임의 해지 사유에 들어가는데 그럼 기형 니은 차이점이 뭐냐면 그러니까 이제 그 펀드 만들고 1년이 된 시점에 딱 보는 거예요. 50억이 넘냐 안 넘냐. 안 넘으면 임의 해지해도 되고 그리고 이제 1년이 지난 다음에 아무 때나 1개월간 봤더니 50억이 안 되더라. 역시 돈이 빠져나가고 안 들어온다. 의미 없다. 역시 50억. 요 세 가지가 임의 해지 사유입니다. 그러면 이제 위에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집합투자업자가요. 금융위 승인 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는 경우를 골라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임의 해지에 해당하는 거. 1번. 신탁 계약 기간이 종료됐을 때, 종료된 경우. 이거는 법정 해지 사유란 말이에요. 임의 해지 사유가 아니고. 그러니까 그건 답이 아니고 2번. 수익자 총수가 1인이 된 경우. 이것도 법정 해지 사유죠. 3번. 수익자 과반수가 해지에 동의했을 때. 그만하자. 근데 이게 과반수가 틀렸죠. 전원이 동의했을 때죠. 그것도 틀렸고. 4번. 공모 투자 신탁. 사모라 그러면 안 됩니다. 50억 따지는 건 공모예요. 공모. 공모 투자 신탁으로서 설정 후 1년이 되는 날 원본액이 50억 미만인 경우 또 1년이 지난 후 아무 때나 1개월간 계속해서 50억 미만인 경우. 이게 답이 되겠네요. 이게 승인 없이 해지할 수 있는 사유다. 자, 이제 6번. 이번에는 투자회사 얘기를 해볼게요. 투자회사. 우리나라 이제 2등으로 이제 많은 게 투자회사 구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회사형 펀드 중에서도 투자회사는 이게 뭐냐면 이게 주식회사 형태입니다. 회사도 종류가 다양한데 이 주식회사예요. 자, 밑에 내용을 봅니다. 투자회사란 펀드는 상법상, 법적으로 보면 주식회사 형태인데 이번에 무인회사라는 거예요. 실제 사람이 근무하는 회사가 아니고 영어로 하면 페이퍼 컴퍼니죠. 무인회사고. 자, 이 투자회사를 만들 때는 3번을 기억해야 됩니다. 법인이사가 있고 감독이사를 반드시 둬야 되는데 법인이사는 집합투자업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회사를 대표하는 이사가 법인이사인데요. 요거는 이제 집합투자업자가 하고요. 자, 2인에다 동그라미 있어요. 2인 이상의 감독이사를 반드시 둬야 되는 게 투자회사라는 펀드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이사회를 구성한다. 여러분, 이 감독이사 2인 이상 이걸 왜 중요하게 보냐면요. 다른 회사 형태의 펀드는 감독이사를 안 둬요. 근데 요 투자회사만 감독이사를 둬요. 2인 이상. 그래서 그걸 좀 기억할 필요가 있고요. 자, 2번은 뭐냐면 이제 투자신탁과 그러면 투자회사의 차이점이 뭐냐. 투자자 입장에서는 관심 없다. 그냥 수익률 많이 내주는 게 좋은 펀드 아니냐. 물론 그럴 수 있지만 법적 또는 이제 구조로 보면 대표적으로 두 가지의 차이점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두 가지. 그 첫 번째 이렇게 보시면 투자회사는요. 투자기구가 실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회사를 법인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법인? 생명을 불어넣는단 말이에요. 사람이 자연인이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회사가 법인이잖아요. 그래서 실체가 있는 겁니다. 회사는. 그래서 실체가 있어서 법률행위를 펀드가 직접 할 수가 있어요. 근데 투자신탁은 실체가 없기 때문에 법률행위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우리가 여러분, 우리가 막 서명도 하고 이게 다 법률행위 하는 거잖아요. 사인하고 옛날에는 인감도장 찍고. 근데 회사도 회사 이름으로 그걸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투자회사란 펀드는 실체가 있어서 펀드 자체가 법률행위 주체가 되지만 투자신탁은 실체가 없어서 그걸 못합니다. 그럼 누굴 통해서 하냐면 신탁업자를 통해서 하는 겁니다. 신탁업자. 또 두 번째 차이점은 투자회사는 여러분 무인회사라고 그랬어요. 직원이 없잖아요. 그래서 사무 처리를 담당하는 그 일반 사무관리회사를 반드시 둬야 돼요.
2번이 그거예요. 투자회사는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를 보조하고 업무를 대행해주는 일반 사무관리회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필수다. 반면에 투자신탁은 기준가격 산정 이런 걸 여기다 맡기지 않는 한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 이게 차이점이다. 자, 문제를 보겠습니다. 두 개를 이제 표로 비교해놨죠? 투자신탁과 투자회사. 자, 여기 투자자를 뭐라고 표현해요, 여러분? 투자신탁은 수익자라고 표현합니다. 이쪽은 주주가 되는 거죠? 회사니까 이제 주주. 그리고 법률행위 주체가 투자신탁은 투자기구, 투자회사는 신탁업자. 이게 바뀌었네요, 여러분. 투자신탁은 실제가 없으니까 신탁업자를 통해서 하는 거고요. 여기는 투자기구, 즉 펀드 자체가 법률행위를 하는 거고요. 자산 소유자, 투자신탁은 역시 신탁업자가 하고 이쪽은 투자기구 자체가 합니다. 그러니까 그 2번하고 3번을 묶어가지고요. 법률행위 또 자산 소유자, 이게 투자신탁은 다 신탁업자가 하는 거다. 이쪽은 투자기구가 스스로 할 수 있다. 그렇게 보시고, 의사결정기구 이쪽은 수익자총회, 이쪽은 주주총회, 이렇게 이제 열어요. 뭔가 결의할 때. 그리고 하나 더, 이쪽은 여러분 이제 수익증권을 발행한단 말이에요. 투자신탁은 이제 수익증권. 그래서 우리가 펀드를 수익증권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쪽은 주식을 발행하는 거죠. 투자회사는 주식. 자, 7번. 이제 우리 법에서 보면 법에서 펀드를 5개로 이렇게 종류를 규정해놨죠. 어디다 투자하냐 이게. 투자 대상 자산이 증권이냐, 부동산이냐, 특별자산이냐, 제한 없는 거냐, 단기금융상품이냐, 여기에 따라서 5가지 펀드가 있죠, 여러분. 거기 밑에 이제 증권, 부동산, 특별자산, 혼합자산, MMF, 단기금융펀드죠. 근데 증권, 부동산, 특별자산은 50%라는 비율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것저것 다 투자할 수 있어요, 여러분. 부동산이든 특별자산이든 다 투자를 할 수 있는데 그중에 절반 이상 50% 초과해서 증권에 투자한다. 그러면 이게 색깔이 증권펀드. 부동산이다. 부동산펀드. 50% 초과해서 특별자산이다. 특별자산은 여러분 굉장히 포괄적인 거기 때문에 증권, 부동산을 제외한 자산. 이런 표현 나오면 그게 특별자산이에요. 증권 아니고 부동산 아니면. 거기다 50% 초과해서 투자하면 특별자산펀드고, 혼합자산은 제한 없어요. 이것저것 제한 없이 다 투자가 가능하고, 그 다음에 단기금융펀드, 영어로 MMF라고 많이 표현하죠, 여러분. 이거는 전부예요. 집합투자재산 전부 100%를 반드시 단기금융상품에만 투자해야 된다. 그래서 MMF가 여러분 운용 제한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시험에도 잘 나요, 여러분. 다른 펀드에 비해서 규제를 많이 해요. 그럼 어떤 규제가 있냐, 어디에 투자해야 되냐, 이제 정리를 해야 되겠죠? 일단 여기는 5가지를 이렇게 법에서 이제 규정한 펀드를 지금 살핀 거고요. 자, 7번 문제는 너무 쉬운 거죠? 이게 이름이 뭐냐 이거죠, 여러분. 집합투자재산을 운영함에 있어서 증권, 부동산, 특별자산 관련 규정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그리고 운영할 수 있는 혼합자산 펀드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현실에서 혼합자산 형태의 펀드는 많지 않아요. 거의 안 나오는데, 근데 이제 법에서는 이걸 이제 만들어 놓은 거죠. 미리. 답은 3번. 자, 8번 갑니다.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이 5가지 중에 이제 증권펀드에 대한 얘기인데, 8번이. 여러분 이제 증권펀드는 뭐예요? 증권의 50% 초과해서 투자하는 걸 이제 증권펀드라고 보는 거예요. 그럼 50% 초과하고 남는 거는 뭐 부동산이나 특별자산, 뭐 현금으로 갖고 있어도 되는데, 여기 지금 나오는 게 뭐냐면 이게 법적으로는 증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주식, 채권 같은 증권인데 증권펀드가 투자하는 게 아니고 부동산 펀드나 특별자산 펀드에서 투자하도록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 증권들이에요. 그러니까 8번 밑에 내용을 보시면 증권펀드에서 투자하지 않는 증권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게 증권임에도 불구하고 그 성격이 부동산이나 특별자산 성격이 너무나 강해서 거기서 투자해라. 부동산 펀드나 특별자산 펀드에서. 그러니까 이것도 시험에 잘 나요. 증권 펀드에서 투자할 수 없는 증권을 고르시오. 예를 들면 특별자산 펀드에서 투자하는 증권을 고르시오. 뭐 이렇게 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굉장히 많은데, 자, 거기에 하나씩 살펴볼게요, 여러분. 1번은 무슨 말이냐면
50% 이상을 차지하는 수익증권이나 집합투자증권이나 유동화증권. 그냥 이런 것들이 다 뒤에 보면 증권이잖아요, 여러분. 법적으로 증권이란 말이에요. 수익증권, 집합투자증권, 유동화증권 다 증권인데 그중에 절반 이상이 거기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보면 이게 부동산 성격이나 특별자산 성격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해당 자산이 부동산이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분양권 이거 부동산 관련 권리고 디귿에 그 채권자 기업 구조조정 촉진법에 의해서 채권 금융기관이 채권자인 금전채권 이것도 부동산 관련된 거고 특별자산 이거는 이제 특별자산 관련된 거고 그러니까 50% 이상 증권이지만 그 성격 자체가 기초자산 성격 자체가 부동산이나 특별자산이면 증권펀드가 투자하지 않는 거다. 그 다음에 이제 2번 봐봅니다, 여러분. 이거 외우세요. 이 세 개의 회사가 있어요. 부동산 투자회사, 부동산 개발회사, 부동산 투자 목적회사. 그러니까 부동산에 진짜 투자할 목적으로 만든 회사예요. 요 세 회사가 발행하는 증권 있죠, 여러분? 요거는 부동산 펀드에서만 투자합니다. 그리고 3번, 부동산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자산유동화증권, 주택저당증권. 이것도 부동산 펀드만 투자합니다. 자산유동화증권이 그 교재에는 안 나와 있는데 이게 우리 ABS라고 많이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택저당증권은 MBS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2번, 3번은 여러분 부동산 펀드가 투자하는 증권들입니다. 그러면 그 4번, 5번, 6번 있죠? 선박 투자회사가 발행한 주식, 그 다음에 사회기반시설 어쩌고 저쩌고 나오면 이게 다 특별자산이에요. 그리고 해외 자원개발 전담회사, 또 하나가 특별자산 투자 목적회사. 특별자산에 투자할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 얘네들이 발행한 증권이다. 이거는 특별자산 펀드가 투자해요. 그러니까 4번, 5번, 6번은 특별자산 펀드가 투자하는 거고요. 2번, 3번은 부동산 펀드가 투자하는 거다. 1번은 섞여 있는 거다. 아시겠죠? 자, 8번 문제를 봅니다. 증권 집합투자기구는 집합투자재산 50%를 초과해서 증권 또는 이제 증권 관련 파생상품 그거 포함해서 50% 따지는데요. 투자하는 펀드이며 여기에는 제외되는 증권이 있다. 그러니까 증권이라도 증권펀드가 담을 수 없는 증권이 있다. 이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자 1번 봐볼까요?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 그러면 주권상장법인이 상장회사거든요, 여러분. 상장회사가 발행한 주식, 삼성전자 주식. 이게 여러분 증권펀드가 투자하는 전형적인 형태죠. 그래서 1번은 제외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증권펀드가 투자하는 겁니다. 그럼 답은 벌써 나왔고. 여러분 2번, 선박이란 말 나오면 이건 특별자산펀드가 투자하는 거고. 세 번째, 부동산 투자회사가 발행한 주식, 이건 부동산 펀드. 4번,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분양권 이렇게 5개 권리, 이게 부동산 관련 권리라고 하는데요. 이게 50% 이상을 차지하는 수익증권. 그럼 이건 부동산 펀드가 투자하는 거예요. 외워야 되겠죠? 자, 그럼 이제 9번에 가서 부동산 펀드 얘기를 해볼게요. 근데 지금 여기도 여러분, 이 파트에도 부동산 펀드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 3과목 자체가 펀드 대행위는 3과목이 부동산 과목이잖아요. 거기서 훨씬 자세하게 나오니까 여기서는 그냥 참고 정도, 미리 약간 예습하는 거다. 이 정도 느낌으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동산 펀드가 투자하는 대상들이 있어요. 거기 1번부터 5번이 있잖아요, 여러분. 부동산 펀드가 꼭 부동산 그러면 뭐예요, 여러분? 부동산 그러면 토지 건물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토지 건물. 그럼 그 실물 부동산에만 투자하는 게 아니고 이번에 보는 것처럼 부동산 관련 권리에도 투자하고 그 권리가 여러분 5개 있습니다. 지지 전인분 그래가지고 그 첫 글자 따면 지지 전인분 아무 의미 없는데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분양권 이렇게 외워진단 말이에요. 저당권은 아닙니다. 이렇게 5개 권리에도 투자하고 세 번째 파생상품도 투자하는 거예요. 부동산하고 관련된 파생상품. 그리고 4번에 대출, 법인에 대한 대출. 그러니까 부동산은 전문 분야이기 때문에 직접 그렇게 자금을 운영하는 게 아니고 그 개발회사, 부동산을 개발하는 업체한테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자 받는 거. 그런 형태로도 운영할 수 있고 좀 전에 본 것처럼 부동산 관련 증권에 투자할 수 있단 말이죠. 부동산 관련 증권. 아까 3개 회사가 발행한 증권이 있었잖아요. 그렇게 이제 다양한 자산들에 투자한다는 거고
그래 이제 부동산 펀드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이름을 붙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2번의 종류가 실물형 부동산 펀드냐, 대출형이냐, 권리형이냐, 증권형이냐, 파생상품형이냐. 자, 쉬운 것부터 봐보죠. 좀 전에 여러분 투자 대상에 파생상품도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파생상품에 50% 초과해서 투자하면 이게 파생상품형 부동산 펀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증권형도 마찬가지죠. 아까 부동산 관련된 증권 거기다가 주로 투자한다 그러면 이게 증권형 부동산 펀드다. 권리, 5가지 권리 있었죠? 거기다가 50% 초과해서 투자한다. 그러면 색깔이 그게 되는 거고, 대출형. 앞서 그 법인에 대한 대출한다 그랬잖아요. 이 대출형을 이제 영어로 PF형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프로젝트 파이낸싱. 그래서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거예요. 요거는 여러분 3과목 부동산 과목에 가시면, 부동산 펀드 과목에 가시면 자세하게 공부하실 거예요. 그 다음 이제 실물형은 뭐냐면, 실물 부동산에 이제 투자하는 거예요. 실물 부동산에. 근데 그 실물 부동산을 무슨 목적으로 투자하는 거냐에 따라서 여기 유형들이 거기 5가지가 있죠. 매매. 여러분이 부동산을 갖고 있어요. 어떤 건물을 갖고 있다고 쳐봐요. 그걸 어떤 식으로 그걸 이용해서 돈을 버시겠어요? 일단 샀다 팔았다 하는 거죠. 샀다 팔았다. 그게 매매형이에요. 펀드에서 부동산을 샀다 팔았다 하는 매매형. 두 번째, 건물 임대를 줘서 임대 수익을 이제 내는 거. 그게 임대형. 그 다음에 개량형은 뭐예요? 좀 허름한 건물을 리모델링 하는 거죠. 리모델링 해가지고, 가치를 높여서 팔거나 아니면 그 다음에 이제 임대를 하거나. 그게 이제 개량. 경공매는 뭐예요, 여러분? 경매 물건, 공매 물건. 약간 이제 하자가 있어서 나오는, 싸게 나오는 이제 부동산에 투자해서 수익을 내는 경공매형. 그 다음에 이제 개발형은 직접 건물 올리는 거예요, 여러분. 펀드 자금으로. 이렇게 5가지를 실물형 부동산 펀드라고 불러요. 근데 시험이 뭘 자주 출제하냐면 다음 중에서 실물형 부동산 펀드가 아닌 것은 이런 식으로 자주 출제되니까 요 5가지가 실물형에 들어가고 뭐 대출형 또는 증권형, 권리형 이거는 실물 갖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실물형이 아니다 이렇게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바로 9번 문제가 그거죠, 여러분. 9번 문제를 봐봐요. 실물형 부동산 펀드로 보기 어려운 것은 자, 실물 부동산 갖고 1번 매매 가능하죠? 임대 가능하죠? 경공매 맞죠? 3번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별도예요. 별개. 자, 이번에는 10번 이제 특별자산 펀드 봐보겠습니다. 특별자산 펀드는 여기서 이제 시험에 나올 것들을 다 정리하는 겁니다. 더 이상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일단 정의부터 이렇게 보면 특별자산 그러면 특별자산을 법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증권이나 부동산을 제외한 모든 자산을 특별자산으로 보겠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이걸 갖다가 포괄주의라고 표현합니다. 열거주의가 아니고 이렇게 열거 한 게 아니고 포괄주의. 증권, 부동산이 아니면 특별자산. 그리고 그 동그라미 2번에 보면 선박도 특별자산에 들어가는데 자본시장법이 아니고 선박투자회사법에 의해서 선박에 투자하는 선박투자회사라는 펀드가 있어요. 선박투자회사 그러니까 회사 형태의 펀드라는 거죠. 선박에 투자하는 이제 회사 형태의 펀드. 이건 근거법이 선박투자회사법이라고 별개의 법인데요. 자, 이걸 자본시장법 안으로 포함시킬 거냐 안 할 거냐. 예, 공모는 포함시킵니다. 근데 3호는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에 선박투자회사, 공모 형태의 선박투자회사는 자본시장법 적용을 받는다. 그럼 맞는 말이고 3호는 적용받지 않습니다. 자, 운용 대상을 봐봐요. 거기에 1번부터 5번까지 쭉 있는데 이것만 특별자산으로 보는 게 아니고 일종의 예시입니다, 여러분. 이러이러한 것들이 특별자산 아니겠냐. 그러니까 이걸 쭉 보시면서 여러분 이게 증권인가? 이게 부동산인가? 둘에 속하지 않으면 다 특별자산이 되겠죠. 자, 대표적으로 1번에 그 일반 상품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물자 들어가는 거 5개 있죠.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임산물, 광산물, 원유 같은 에너지. 이런 것들 예, 특별자산입니다. 또 선박, 항공기, 자동차, 미술품, 문화 콘텐츠 이런 거 여러분 부동산 아니잖아요. 증권도 아니잖아요. 세 번째, 통화, 일반 상품, 신용위험, 자연적 환경적 경제적 현상에 속하는 위험을 거래하는 파생상품. 여러분 이 3번은 그 통화, 일반 상품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걸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 그러니까 파생상품의 기초자산이 이와 같은 것들이면 이게 다 특별자산이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특별자산으로 보고
또 4번에 특별자산 관련 증권. 여러분, 앞서 증권인데 특별자산에서 투자하는, 특별자산 펀드가 투자하는 증권들이 있었잖아요. 성격이 특별자산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복습하면 선박 이런 말 나오면 특별자산이죠. 사회기반시설 이런 말 나와도 해외 자원개발 전담회사 또는 특별자산 투자 목적회사. 예, 이런 데서 발행한 증권이다. 뭐 주식이다, 뭐 채권이다 그러면 다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5번에 특별자산 관련 권리, 뭐 어업권, 광업권, 탄소 배출권, 지적재산권, 보험금 지급 청구권. 여러분 요거는 시험에 어떻게 대비를 하시는 거냐면 앞서 그 부동산 권리 5개 있었잖아요. 그거하고 구분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걸 섞어놨을 때 이게 부동산 관련 권리인지 특별자산 쪽 권리인지 이렇게 구분하면 되겠다. 자, 특이사항을 봅니다. 사회기반시설 밑줄 긋고요. 그 옆에 특별자산 투자 목적회사 밑줄 그으세요. 안 그으셔도 돼요. 그 2개 있죠. 그 2군데서 발행한 증권은 공모펀드라도 100%까지 동일 종목에 투자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예외 조항을 두고 있어요. 여러분, 공모펀드는 분산 투자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암만 좋은 종목이라도 펀드 자금으로 거기다 올인하면 안 됩니다. 10%를 초과해서 투자하면 안 돼요. 분산 투자를 해야 되는데 예외적으로 요 2 증권에 대해서는 하나에다가만 100% 자금을 다 투자하는 걸 허용하겠다. 공모래도, 공모펀드래도. 그 2가지 증권이 뭐예요? 사회기반시설 어쩌고저쩌고 관련된 증권. 또 하나가 특별자산에만 투자할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가 발행한 증권. 그러면 이게 펀드 자금이 100억이면 100억을 요 하나의 증권에서 다 투자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2번에 보면 이 특별자산 펀드는 여러분 이제 환매금지형 펀드, 이건 이제 뒤에서 다시 한번 나오는데 이 환매금지형 펀드들은요 환매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투자자가 돈을 못 찾아요. 투자자가 돈을 못 찾기 때문에 이 상장을 시켜야 됩니다. 상장. 그래서 이제 주식처럼 상장을 시켜놔가지고 주식을 사고 파는 것처럼 돈을 이제 빼는 거예요. 판매회사 가서 이제 환매 신청을 못 하고요. 환매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90일 이내에, 거기 90일이라는 말이 있죠. 90일 이내에 이제 상장을 시켜야 되는데, 근데 모든 이 특별자산 펀드가 다 상장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이거 뒤에서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근데 이제 공모 중에서 우리나라 1등, 2등 있잖아요. 투자 신탁하고 투자 회사 구조의 펀드. 요것만 상장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매 금지형이라고 그래서 모든 펀드가 다 상장되는 게 아니고요. 요것만 상장 의무를 부여하고 90일 이내에. 그러면 3호 있잖아요. 3호는 상장 안 해요. 그리고 공모래도 요거 외에 예를 들면 합자회사도 있고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또 조합도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은 상장 안 해도 돼요. 자, 10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지금 도움되고 있습니까? 이렇게 핵심적인 내용들을 같이 살펴보고 있는데, 자, 10번 문제. 특별자산펀드죠? 1번. 특별자산은 증권, 부동산을 제외한 모든 자산을 총칭하는 거다. 포괄주의 개념으로. 맞고요. 공모 선박투자회사는 공모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자본시장법상 특별자산펀드가 아니다. 틀렸죠? 3호면 아니지만 공모는 적용한다고 그랬으니까 틀렸네요. 세 번째, 특별자산 투자 목적회사가 발행한 지분증권은 공모펀드라도 100%까지 동일 종목에 투자할 수 있다고 그랬죠? 예외죠. 또 이제 하나가 사회기반시설 관련된 거. 네 번째, 집합투자업자는 특별자산을 시가에 따라 평가하되 평가할 현재 신뢰할 만한 시가가 없으면 공정가액으로 평가해야 된다. 여러분 이거는 예만이 아니고 모든 펀드는 여러분 MMF를 제외한 펀드는 원칙이 시가평가입니다. 시가가 이게 시장가라는 거죠.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으로 평가를 해요. 그러니까 펀드가 갖고 있는 자산들이 있잖아요. 그 자산 가치를 시장가로 평가하는 게 1순위고요. 그런데 이게 없으면 그리고 부동산이나 특별자산은 시장에서 거래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시가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공정가액을 이제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1원칙, 제2원칙, 시가평가, 시가가 없으면 공정가액을 계산하는 거다. 예.
자, 이번에 이제 11번에 여러분, 11번에 보면 MMF 나오죠. 이제 5가지 중에 MMF. 이것도 아주 중요해요, 여러분. MMF. 그 특징부터 봅니다. MMF는 왜 단기금융펀드라고 부르냐면 단기금융자산에만 투자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는 언제든지 돈을 넣었다 뺐다 하는 거예요. 환매 수수료를 안 받아요. 오전에 가입했다 오후에 돈 찾아도 됩니다. 그래서 특징, 집합투자자산 전부입니다. 전부를 단기금융상품에 투자하도록 해놓은 거예요. 전부. 그리고 2번, 장부가 평가한다는 말도 중요해요. 좀 전에 여러분 시가 평가한다고 그랬잖아요. 펀드는 다 시가 평가인데 실적 배당 상품이기 때문에 시장가로 평가하는데 유일하게 장부가치를 평가해요. 장부가치. 마치 예금에 가입하면 기간에 대한 이자를 주듯이 그냥 기간이 지나면 수익을 일정 부분 주겠다. 그게 장부가거든요. 장부가로 평가하는 유일한 펀드가 MMF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수시로 환매가 들어오기 때문에 다른 유형보다 강화된 운영 규정을 적용합니다. 자, 이제 2번으로 가가지고 그러면 단기금융상품에 투자해야 되는데 단기가 그러면 만기가 어떻게 되는 거냐? 단기금융상품. 요거 외워야 돼요. 여러분 1번에 6개월, 밑에 5년, 1년 동그라미 치고 여기 가로놓기로 이렇게 시험에 잘 나니까 6개월, 5년, 1년. 그럼 6개월 이내에 만기짜리에만 투자해야 되는 게 양도성 예금증서입니다. 양도성 예금증서 같은 경우는 만기 6개월 이내짜리에만 투자해야 되고 국채는 우량한 채권이기 때문에 5년 이내 그리고 나머지 채권이나 어음들은 1년 이내 이렇게 만기 제한이 있어요. 이걸 단기 상품으로 봐요. 그 밖에 4번에 단기 대출, 돈을 빌려주는 거죠. 좀 짧게. 또는 금융기관의 예치, 다른 MMF에 또 투자하는 이런 것들도 허용해요. 근데 거기 이제 6개월, 5년, 1년.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운용 제한이 거기 7개 있는데, 이게 엄격한 운용 제한을 갖고 있는데, 이것도 힘들더라도 여러분 좀 이제 외우셔야 돼요. 자, MMF는 실물 증권 있잖아요. 펀드가 갖고 있는 이제 증권, 투자하면 증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증권을 대여, 차입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빌려주는 것도 안 되고, 빌리는 것도 안 된다. 대여, 빌려주는 거죠. 차입, 빌리는 거죠. 허용하지 않고. 거기에 이제 5%에다 동그라미 있어요. 만기 1년 이상 국채에는 5% 넘지 않게끔 투자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5년 이내, 만기 5년 이내 국채는 단기 상품으로 보고 허용한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여러분 단기 그러면 1년 이내짜리가 단기 아닙니까? 5년이면 긴 거거든요. 허용은 하되 1년 이상짜리 국채에는 너무 많이 투자하지 마라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왜냐하면 현금에서 하는데 오래 걸리니까 5%까지만 허용하겠다. 자, 3번도 5%죠. 환매 조건부 매도. 환매 조건부라는 게 있습니다. 환매 조건부로 채권을 매매하는데 이것도 5% 이내, 5% 이내. 그 다음에 4번에 75일 동그라미 있어요. 집합투자재산 남은 만기 가중평균이 75일. 이런 걸 잘 봐야 돼요. 90일이라고 그러면 안 돼요. 75일. 그리고 그 밑에 40% 이상을 채무증권에 운영할 것. 채무증권이 채권이죠. 여러분, MMF란 펀드는요, 대부분 채권에다 투자하는 펀드예요. 채권. 주식에 투자하지 않습니다. 파생상품에도 투자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40% 이상을 채무증권에 운영하고요. 6번에 보면, 그러면 아무 채권이나 담는 게 아니고, 신용등급이 상위 2등급, 아주 우량한 등급에만 투자해야 돼요. 그러니까 투자하는 채권 만기 제한도 있고요. 앞서 그 5년, 1년 이렇게 만기 제한도 있고 신용등급 제한도 있단 말이에요. 아주 우량 등급에만 투자해요. 이렇게 엄격한 운영 제한이 있고 7번에 외화표시 채권에 외화표시 자산에 투자할 수가 없고요. 파생상품에도 투자할 수 없어요. 아주 까다롭죠, MMF. 그래서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잘 정리하시고요. 위에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MMF 1번. CD나 정기예금, 이제 CD를 우리 봤는데 정기예금 마찬가지예요. 몇 개월 미만에 운영한다고 그랬죠? 3개월이 아니고 6개월이죠, 6개월. 그거 틀렸네요. 6개월 미만에 운영한다. 그거 틀렸고. 자, 국채 이외의 채권. 그럼 뭐 지방채, 특수채, 회사채 이런 것들이군요. 국채 이외의 채권 또는 CP는 기업보험이죠. 기업보험. 이런 것들은 1년 이하 자산에만 운영한다. 맞고. 전체 자산의 가중평균 잔존 만기를 75일. 맞죠? 이하로 제한한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 좀 전부 처분해가지고 현금화하는 기간이 75일 이내가 돼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또 투자자산의 신용등급을 상위 2단계, 채권은 AA 이상, 기업보험은 A2
기업어음은 A1, A2, A3 이렇게 학점처럼 되어 있는데요. A2 이상이 상위 2등급이에요, 여러분.로 제한한다. 그것도 맞네요. 자,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 5가지 법에 규정되어 있는 투자 대상 자산이 뭐냐,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